이렇게 여름에 너무 해가 많이 들면 남양집 안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름에는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이 지구 위에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태양이 더 머리 위쪽으로 올라가서 위치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태양의 고도가 높을 때는 너무 해가 햇빛이 집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오지는 또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사용하는 베란다 아니면 뭐 창문 근처에 뭐 화분을 놔둔 곳까지는 태양이 강하게 들어오겠지만 너무 집 깊숙이까지는 들어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겨울이 되면 반대로 지구가 태양 반대 방향으로 기울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해의 고도가 낮아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겨울에도 추운 겨울에도 해가 집 깊숙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창문의 위치를 보면 창문에서 해가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해가 이렇게 집 깊숙이 들어오는 효과를 낳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 방막기술그룹이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는 물리학자 김기덕입니다. 이번에 이 모든 계절의 물리학이라는 책을 쓰게 되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되게 많은 물체들을 또 접하고 또 만지고 또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무심코 지나치는 그 물체들 안에 그들의 디자인에도 다양한 물리와 또 과학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물건들의 어떤 물리적 이유가 숨어져 있는지 그 사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요새 7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젖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물리가 숨어 있구나 하고. 이게 배앓이 젖병이라고 부르는 아기 젖병인데요. 겉으로 봐서는 크게 차이점을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배앓이 젖병의 특징은 이 젖꼭지 부분을 아기가 물고 있는 이 젖꼭지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젖꼭지 부분을 보면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멍이 뚫려 있고 이 구멍은 젖병을 열어보면 이 안쪽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압력의 물리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팩으로 된 주스를 빨아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 팩이 쪼그라드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젖병 같은 경우는 단단하기 때문에 아기가 빨아도 이게 쪼그라들지 않아요. 그러면 이 젖병 상태는 사실상 아이가 빨아들인 공기로 인해서 진공 상태가 됩니다. 물론 약한 진공 상태이긴 하지만요. 그러면 이 바깥쪽은 대기압, 압력이 높은 상태고 이 젖병 안은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우유가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고 사실 공기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요. 그렇게 되면 아이는 점점 더 힘을 줘서 빨아야겠고 빨기가 어려워지기도 하겠고 그 과정에서 너무 과도하게 빨다 보니까 뭐 공기가 섞여 들어가거나 그런 일이 있겠죠. 그래서 그 진공 상태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건데요. 아이가 이 젖병을 빨 때 보면 이 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뽀글뽀글 들어가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진공 상태가 형성된 아기 젖병에 있는 그 공기압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바깥에 있는 공기가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또 이 아기가 사용하는 젖병이랑 비슷하게 유리로 된 우리가 음료수 병에도 비슷한 물리가 숨어 있어요. 이런 플라스틱으로 된 페트병이라고 하죠. 이런 물통 같은 경우는 사실 뚜껑도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우리가 뭐 열거나 닫을 때 따로 소리가 난다거나 하지 않아요. 물론 뭐 탄산 음료를 먹으면 이제 탄산이 새어나오는 소리가 나긴 하겠죠. 그런데 특히 우리가 유리병으로 된 음료들을 딸 때 혹은 유리병으로 된 잼통을 딸 때 처음 딸 때 보면 열 때 뽁 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 뚜껑에 항상 그렇게 써 있는데요. 뚜껑을 열 때 뽁 소리가 나지 않으면 이거는 신선도에 문제가 있는 제품이니까 뭐 교환을 한다던가 한번 체크를 해봐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것도 사실 압력과 관련된 거거든요. 대부분의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 또 유리병에 담긴 주스 이런 것들은 고온에서 공정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고온에서 뭐 살균 과정을 거치던가 해서 고온 상태 또는 따뜻한 상태로 유리병 안에 담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주스와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공기가 따뜻한 상태겠죠. 그 상태에서 우리는 금속으로 된 뚜껑으로 이걸 밀봉하게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 음료수와 병이 식게 되고 이 안에 있던 공기도 수축하게 돼요. 그래서 부피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유리병 안에 있는 압력이 또 낮아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아주 약한 진공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바깥은 여전히 대기압 상태예요. 이 상황에서 안은
낮은 압력이고 밖은 대기압 상태이기 때문에 뚜껑을 보면 쏙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유리병으로 된 이제 음료수병의 뚜껑은 쏙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돌려서 따서 열게 되면 공기가 새어 들어가게 돼서 바깥쪽과 안쪽의 압력이 맞고 그래서 쏙 들어갔던 이 뚜껑이 다시 빠르게 튀어나오면서 뽁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스 병을 딸 때도 사실은 이 아기의 젖병에서 작용했던 같은 물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기 젖병과 음료수병 안에 생기는 약한 진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진공에 관련해서 이 보온병이 아주 재미있는 물리가 숨어 있습니다. 보온병을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알루미늄 또는 뭐 스테인리스 스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들겨 보면 아무리 여기에 액체를 많이 채웠어도 약간 텅텅 비어 있는 듯한 소리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 안을 살펴보면 이 보온병의 두께가 꽤 두꺼운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보온병의 두께는 사실 금속으로 차 있는 게 아니라 얇은 두 개의 금속 벽이 있고 그 사이에 진공을 뽑아서 그 사이에는 완전히 공기가 없는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면 우리가 보온병을 만들 때 이렇게 진공 상태인 벽을 갖는 형태를 디자인을 했는가? 그 이유는 열 전도의 방식에 있어요. 그래서 열 전도는 뭐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뭐 빛을 받아서 또는 빛을 내보내면서 열이 전달되는 복사의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따뜻한 물, 차가운 물을 섞었을 때 일어나는 대류의 방식도 있는데요. 전도라는 방식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공기 중에서 어떤 음료수를 컵 안에 담았을 때는 이 컵 벽을 통해서 또는 이 위를 통해서 열이 공기 분자를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음료수 그리고 바로 유리컵 그리고 공기 이렇게 있다면 거기에 하나의 장벽도 없이 바로 열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벽에 진공이 있는 상태의 보온병을 이용한다면 열을 밖으로 퍼나를 수 있는 공기 분자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차가움도 유지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바깥에 있는 열을 안쪽으로 퍼나를 공기 분자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벽을 진공으로 뽑은 보온 또는 보냉의 효과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뭐 0도 또는 40도, 뭐 60도 이런 정도의 음료수에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물리학 연구 현장에서도 아주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조금 원시적인 보온병 형태가 아니긴 하지만 벽을 완벽하게 높은 진공 상태로 뽑은 듀어라는 보온병을 사용하는데요. 이 듀어가 있으면 영하 270도에 달하는 액체 헬륨을 담아서 저희가 사용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하 270도의 액체 헬륨을 컵 안에 담아둔다면 얼마나 빨리 사라지겠어요. 왜냐하면 밖은 뭐 영상 25도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이 바깥과 안의 열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또 진공을 사용한 듀어라는 물리학적 장비도 이 보온병과 별반 다르지 않은 물리학 원리를 가지고 있지만 최첨단 물리 실험실에서도 자주 사용됩니다. 저희가 집에서 초를 켤 때 저는 이런 라이터를 많이 쓰거든요. 특히 뭐 요리를 하고 나면 집에서 냄새가 날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라이터를 이용을 해서 초를 켜서 냄새를 많이 없애곤 하는데요. 이 라이터 안에도 굉장히 흥미로운 물리가 숨어 있습니다. 라이터에는 사실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이렇게 부싯돌을 이용을 해서 불을 붙이는 타입이라든지 직접적으로 눌렀을 때 힘을 가하면 스파크가 튀기고 그 스파크로 인해서 불이 발생하는 이제 그런 라이터도 있어요. 이 라이터들, 우리가 눌렀을 때 스파크가 튀는 이 라이터들 어떻게 스파크가 튀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눌러서 사용하는 라이터에 보면 건전지 같은 것도 전혀 들어있지 않거든요. 어떻게 스파크가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이거는 저희가 고체 물리학에서 압전 소자라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전 효과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물질을 눌렀을 때 전기가 발생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라이터에 있는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안에 있는 작은 물질에 우리가 굉장히 큰 압력을 가하게 되고 그 압력으로 인해서 전기가 발생하게 되고 그 전기로 인해서 스파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마치 번개처럼요. 이 압전 소자는 사실 이렇게 라이터에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곳에 현재 사용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압전 소자는 우리가 힘을 줬을 때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아이디어를 내서 보도블럭에 압전 소자를 깔면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전기가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전기 발전 보도블럭을 만든 사람도 있고요. 이 압전 효과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압력을 줬을 때 전기를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거꾸로의 과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줬을 때 이 물질이 수축하거나 팽창하는 일들이 가능해요.
근데 이 물질의 수축과 팽창을 아주 작은 피코미터 단위, 나노미터보다도 훨씬 작은 피코미터 단위로 제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물질의 원자 단위 높이를 재고 싶다던가 아니면 수 나노미터 단위의 사진을 찍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물질들을 아주 미세하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럴 때도 이런 앞전 소자를 사용을 해서 이런 물체들을 아주 미세한 피코미터 단위 또는 나노미터 단위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작은 라이터 안에 숨어있는 물리지만 제가 매일 사용하는 실험실 장비 안에서도 이 앞전 소자들이 아주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 디퓨저 스틱들이 있어요. 이 디퓨저를 살 때 보면 거기 판매하시는 분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이 디퓨저 스틱을 꼭 여기에 뭐 퉁퉁퉁 8번 정도 친 후에 사용을 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디퓨저 스틱이 뭐길래 이렇게 쳐서 써야 되고 또 어떻게 향을 잘 퍼나를 수 있을까요? 디퓨저 스틱은 사실 이렇게 이 단면을 보면 굉장히 구멍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구멍이 있는 이유는 디퓨저 스틱은 보통 이런 액체 안에 꼽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디퓨저 통에 있는 액체들이 위로 따라 올라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따로 빨아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동력을 가하지 않았는데도 이 디퓨저 안에 있는 이 용액이 위로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죠. 그 이유는 이 디퓨저 스틱 안에 아주 얇은 관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구멍들이. 이 구멍을 따라서 액체는 모세관 현상이라는 걸 통해서 따라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어떤 용액에 힘을 가하지 않아도 용액이 모세관 현상을 통해서 쭉 이제 이 디퓨저 스틱을 따라 올라오게 되고 위로 가면 또다시 이 용액은 증발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증발을 하는 과정이 또 이 모세관 현상을 촉진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위에 이제 있던 액체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또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관 현상이 사실 뭐 때문이냐면 이 액체 분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모세관을 이루는 분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항상 두 가지 힘이 작용을 해요. 분자들 사이에 끌어당기려는 힘, 그리고 그 액체 분자와 이런 관을 이루는 물질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 근데 관이 좁게 되면 물질 벽과 이 용액 사이에 당기는 힘이 크게 작용을 해서 이 모세관을 사실 용액이 거의 타고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서로 이제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니까 이거를 타고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틱 안에도 이제 모세관 현상이라는 흥미로운 현상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볼 물체는 이 와인잔인데요. 사실 와인 그리고 와인잔 이 두 가지에는 굉장히 많은 물리학이 숨어 있어요. 일단은 이 와인잔의 형태도 되게 우아하지만 이 아랫부분에 보면 얇은 유리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컵을 잡지 않고 이 목 부분을 잡는 거를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와인을 이 아래에 멋있게 잡고 새끼손가락을 들고 와인을 먹는 거는 물론 우아하기도 하지만 와인 자체의 온도를 차갑게 유지시키려는 탓도 있어요. 이제 유리는 열전도가 굉장히 낮은 물질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을 여기에 대고 있으면 와인에는 저희 체온이 전달되지 않아서 와인의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와인 잔의 형태에도 물리학이 숨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와인을 담아두면 보통 와인을 이렇게 굴리죠.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잠깐 부어보면 보통 이제 와인을 이렇게 굴려가면서 사람들이 마시게 되는데 그러면 보통 와인 맛이 더 좋아진다고 해요. 저는 사실은 뭐 와인을 그렇게 많이 즐기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굴리게 되는데 와인을 보면 이렇게 칵테일 잔처럼 저희가 마티니라고 하는 칵테일 잔처럼 이렇게 펴져 있는 형태가 아니라 살짝 오목하게 되어 있는 형태 있는 거를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굴릴 때 와인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각도를 기울여줘서 다시 와인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안에 향이 보통 이제 에탄올이나 또는 냄새 분자들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공기에 비해서 무거운데요.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공기 분자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담아두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책에서도 소개한 건데요. 와인의 눈물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이라서 여러분이 보실 수 없는데 보통 이제 와인 또는 독한 술을 담고 이렇게 굴려주게 되면요. 지금 물을 담은 경우에는 물이 벽에 묻었다가 바로 아래로 떨어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와인과 같은 술 또는 소주도 가능하고 보드카도 가능합니다. 그런 술을 담아서 굴렸을 때는 이 위에 술이 계속 남아서 마치 눈물처럼 뚝뚝뚝
천천히 흘러내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와인의 눈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는 마랑고니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현상은 사실은 알코올이 들어있는 용액에서만 가능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알코올 또는 술이라고 하는 거는 에탄올과 물의 혼합물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와인을 굴려서 이제 와인을 벽 쪽으로 보내게 되면 와인이 벽에 얇게 펴발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얇게 펴발라진 경우에는 증발이 굉장히 촉진되는데요. 이 경우에 이 안에 들어있는 알코올이 물보다 더 빨리 증발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굴렸을 때 와인이 얇게 펴발라지게 되고 그 얇게 펴발라진 부분에서 에탄올이 증발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윗부분은 사실 에탄올의 농도가 낮고 그 대신에 물의 농도가 높은 그런 용액이 이쪽에 형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따로 이제 응축되는 물방울이 형성이 되게 되고 그것들이 천천히 떨어지는 게 마랑고니 효과 또는 와인잔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와인 드실 때 한번 굴려보시면서 이 안에 숨어있는 물리를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에서 또는 뭐 미국 영화에서 총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사용하는 총들 중에서 권총이 있고 그 다음에 저격을 할 때 멀리 있는 표적을 맞추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저격총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권총들은 짧은 거리에 있는 이제 목표물을 맞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저격은 당연히 멀리 있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왜 도대체 저격총은 긴가? 권총처럼 짧으면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훨씬 뭐 휴대성도 편할 뿐더러 사용을 하기에도 더 편하겠죠. 근데 왜 저격총은 꼭 이렇게 길어야만 할까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이 긴 저격총을 조립하기 위해서 가방을 들고 가서 막 여러 부품을 조립해서 긴 총을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격총이 긴 이유에도 사실 물리학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총알이 있고 그 안에 있는 화약이 터지면서 이 총알을 밀어내는 건데요. 이 화약이 터지면서 총알을 밀어내는 이 공간이 총이에요. 그래서 총은 사실은 별로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총알이 날아가는 공간을 제공을 하는 거 그리고 총알을 터트리는 것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역할에 있어서 화약의 힘을 오래 또 길게 받을수록 총알의 속도는 빨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물리학적으로 보면 힘과 힘이 가해진 거리 이 두 가지를 곱하게 되면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이 짧게 되면 같은 화약이 터지더라도 이 힘이 가해지는 길이가 짧기 때문에 이 바깥으로 나갔을 때 에너지가 작을 수밖에 없고요. 총이 길다면 뭐 3배 길고 4배 길다면 이 같은 총알을 쓰더라도 긴 거리 동안 힘을 받기 때문에 이 힘과 거리를 곱했을 때 에너지가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얘 속도도 훨씬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4배 정도 총의 길이가 길다 하면 에너지가 4배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속도는 2배가 빨라지는 효과를 낳게 되어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총알이 훨씬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무기나 전쟁은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지만 이 안에서 무기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과학자들 또 공학자들이 많은 물리학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되게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또 많은 물건들을 만나게 되고 근데 어쩔 때 보면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지? 이상한데 왜 이렇게 이거 실수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때에도 과학이 숨어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 아내도 굉장히 궁금해 했던 건데요. 저희가 뭐 감자튀김을 산다던가 아니면 이제 치킨을 사서 이제 손에 달랑달랑 들고 온다던가 할 때 꼭 그 위에 뚜껑을 열어서 주세요. 아니면 그 뚜껑에 구멍이 뭐 아주 많이 뚫려 있다던가.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감자튀김을 사고 뭐 치킨을 샀을 때 뜨거운 게 좋은데 이거 왜 열어주나, 이거 실수 아닌가. 근데 그분들이 열어주는 거 보면 꼭 이렇게 꼼꼼하게 열어주시거든요. 여기에도 다 물리학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뜨거운 물질들, 또 물을 포함하는 뜨거운 물질을 이렇게 잘 닫아두었을 때에는 이 안이 수증기로 포화 상태가 돼요. 예를 들어 저희가 물을 끓인다 또는 물을 증발시킨다고 할 때 공기 중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맘껏 증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어떤 용액을 뚜껑을 닫아두게 된다면 이 안에서 이제 공기가 담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 또는 물 분자의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진 음식 또는 용액에서 나온 물 분자들이 다시 이 물로 돌아가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화 상태, 그리고 또 뭐 과포화 상태라고 부르는 상태가 될 때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치킨들 또는 감자튀김을 닫아두게 되면 감자튀김에서 나온 수분들이 다시 감자튀김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감자튀김 또는 치킨이 축축해지고 눅눅해지고 그럼 맛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저희가 감자튀김을 살 때 또는 치킨을 살 때 뚜껑 열어준다고 해서 너무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 음식을 맛있게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과학이 숨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빨리빨리의 민족인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 현상이에요. 출퇴근할 때 하나 불만인 것 중 하나, 왜 이렇게 엘리베이터 문 닫히고 열리는데 한참 걸리나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엘리베이터 훅 빨리 닫히고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빠르게 닫히다가 갑자기 느려지고 천천히 느려지고 그 다음에 멈추죠. 여기에도 사실은 이제 물리학이 숨어 있습니다. 모든 물체는 관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관성은 자기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어떤 성질을 말하는데, 움직이던 물체를 멈추게 만들려면 힘이 들고 또 멈춰 있는 물체를 움직이려면 많은 힘이 또 들게 되는 게 이 관성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문이, 철로 된 문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이것들이 이제 빠르게 닫히다가 갑자기 멈추려면 이 기계에 무리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뭐 사람도 다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거운 문이 처음에는 빠르게 움직이다가 서서히 감속을 해서 문을 닫게 되는 게 이제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닫힐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문을 닫고 빨리빨리 일하러 올라가고 싶지만, 또는 빨리빨리 문이 닫혀서 퇴근을 빨리빨리 하고 싶지만, 뉴턴 때문에, 관성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좀 참아줘야 된다라는 거는 알아주세요. 또 하나 궁금해 하실 수 있는 거는, 이상하게 겨울이면 지각을 많이 해요. 아침 일찍 회사도 가야 되고 아침 일찍 학교도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겨울이면 눈도 안 떠지고 또 출근하기도 등교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실수도 또 여러분의 실수도 아니에요. 이것도 바로 물리학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지구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려면 어때야 되죠? 창을 통해서 해가 들어와서 우리 눈을 부시게 만들고, 그래서 일어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이겠죠. 그래서 대부분 침실에도 이제 창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햇빛을 받으며 일어나는데요. 근데 겨울이 되면 해가 짧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기 점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똑같이 6시에 일어났는데 여름이면 해가 길어서 밝고 겨울이면 어둡죠. 근데 왜 6시 똑같은 시간인데 여름에는 해가 길고 겨울에는 짧냐? 이게 바로 지구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지구가 태양 반대편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름에는 지구가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름을 예로 들자면 이제 이게 지구고, 지구가 뭐 기울어진 상태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지구의 머리 부분을 태양에 갖다 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자전을 하면 뱅글뱅글 도는 건데, 예를 들어 북극 같은 경우는 태양 쪽으로 지구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아무리 돌아도 태양한테서 얼굴을 반대로 돌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북극은 여름에 아예 밤이 찾아오지 않는 그런 백야 현상이라고 하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고, 고위도 지역에서는 낮이 어느 정도 이제 길어져서 같은 시간에도 해가 일찍 뜨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겨울에는 반대로 지구가 반대로, 태양 반대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극 같은 경우는 아무리 돌아도 해가 보이지 않는 거고요. 중위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해가 짧아지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또 이 지구가 기울어진 이 현상이 물리학 현상이지만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이 항상 남양집을 찾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양집이 뭐 막연하게 생각하면 해가 더 잘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곰팡이가 덜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 사실은 지구와 태양의 상대적인 위치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여기에 또다시 이제 제 주먹이 이제 지구인데, 지구와 태양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은 워낙 커서 지구가 봤을 땐 사실 벽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빔이 있을 때, 우리가 북극이 이제 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름에는 이렇게 태양 쪽으로 일단은 지구가 기울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 위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남쪽에
항상 태양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 위에서 이제 사람이 자전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이제 태양을 바라봤다가 그 다음에 태양이 멀어지게 되는데요. 이 남양집인 경우는 언제나 태양을 바라보는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태양을 가장 길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뭐 서양이나 동양인 경우에는 사실 동양을 바라본다는 거는 저희가 이쪽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가 뜰 때는 태양을 가장 먼저 바라보지만 정오가 지난 후에는 태양을 바라보지 못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인 경우에는 이제 태양이 뜰 때는 태양을 등지고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가 질 때 태양을 바라보는 경우가 됩니다. 슬프게도 북향은 태양에서 오는 직사광선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게 북향은 사실 이쪽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가 가장 길게 드는 남양집이 더 이제 좋겠죠. 뭐 해도 많이 들고 곰팡이도 덜 쓸고 한다는 면에 있어서 여름에 너무 해가 많이 들면 남양집 안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여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이 지구 위에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태양이 더 머리 위쪽으로 올라가서 위치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뭐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 같이 태양의 고도가 높을 때는 너무 해가 햇빛이 집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오지는 또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사용하는 베란다 아니면 뭐 창문 근처에 뭐 화분을 놔둔 곳까지는 태양이 강하게 들어오겠지만 너무 집 깊숙이까지는 들어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겨울이 되면 반대로 지구가 태양 반대 방향으로 기울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해의 고도가 낮아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겨울에도 추운 겨울에도 해가 집 깊숙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창문의 위치를 보면 창문에서 해가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해가 이렇게 집 깊숙이 들어오는 효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녀석에 기울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에도 남양집이 더 비싼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물리학하면 떠오르는 거 딱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상대성 일어나고 양자역학. 그 중에서 최근에는 양자역학이 굉장히 화두죠. 양자역학 관련해서 책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양자역학 때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단 가장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세상이 흑백이 아닌 이유가 사실 양자역학 때문이에요. 세상이 흑백이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우리가 봄이면 꽃도 피고 예쁜 이제 분홍색 꽃을 보러 우리는 벚꽃놀이를 가곤 하죠. 여름에는 파란 바다를 보러 많이 피서를 가기도 하고요. 겨울에는 뭐 하얀 눈 또는 뭐 노랗게 익은 군고구마 이런 색깔들이 사실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삶과 많은 연관이 있죠. 근데 양자역학이 없다면 색도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고전역학에 따르면 사실 원자는 어떤 특정한 에너지를 가질 필요가 없이 아무 에너지 값이나 다 가질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전자가 어떤 속도로든 원자핵 주위를 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물체의 색깔은 사실 이 전자가 가진 에너지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모든 파장을 다 갖는 빛이 더해지면 어떤 색이 되죠? 흰색 혹은 이게 어둡다면 회색 혹은 검은색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원자가 물질이 양자역학을 따르지 않아서 전자가 모든 파장의 에너지를 다 가질 수 있다면 모든 값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물체는 회색일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원자, 모든 물질은 양자역학을 따릅니다. 그래서 원자 안에 있는 전자들은 특정 값의 에너지만 가질 수 있어요. 마치 계단에 그 중간값이 없이 딱딱 끊어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낮은 에너지 간격만 가질 수 있는 물질이라면 우리 눈에 빨간 빛으로 보일 거고요. 또 어떤 물질은 에너지 간격이 크다. 그리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또 보라색, 파란색에 해당하는 빛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봄이 돼서 초록빛의 나뭇잎들이 새로 피고 있잖아요. 이 나뭇잎이 초록색인 이유도 사실 양자역학 때문입니다. 나뭇잎에는 엽록소라는 물질이 들어있고 이 엽록소 안에는 마그네슘이라는 원자 또는 이온이 들어있어요. 이 마그네슘 원자 이온이 갖는 이 불연속적인 에너지 층 때문에
사실은 엽록소라는 물질은 초록빛을 흡수하지 못해요. 그래서 엽록소는 사실 초록색을 싫어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 물질을 봤을 때 초록빛을 빼고 나머지 빛은 흡수해버리고 초록빛은 반사하거나 그냥 내보내버리니까 우리 눈에 이 엽록소라는 물질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야광 스티커, 형광 물질 이런 거는 도대체 어떻게 어두운데 빛을 내냐? 아니면 또 뭐 형광 같은 경우는 자외선 램프로 이렇게 빛을 비췄는데 어떻게 뭐 초록색 빛이 갑자기 나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 이유도 바로 양자역학 때문입니다. 이제 형광 또는 뭐 인광이라는 현상이 있는데요. 야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빛을 쪼여줬을 때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층이 한 층과 뭐 두 층이 있다고 했을 때 일단 저희가 에너지가 높은 빛을 쪼여주게 되면 낮은 에너지에 있는 상태에서 높은 에너지에 있는 상태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광현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전자가 한참 있다가 에너지를 잃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야광 물질 같은 경우는 더 낮에 이제 빛을 충전을 하고 조명을 끄면 이제 야광 물질에서 인광현상이 발생을 해서 이제 충전이 되어 있던 전자들이 에너지를 잃으면서 아래층으로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빛을 발생을 시키고 그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면 이게 야광 성능이 떨어지지 않냐. 근데 어떤 야광 스티커 보면 또는 뭐 어떤 야광 물질 보면 계속해서 야광 현상을 그냥 어두운 경우 계속 야광이 일어나는데 이건 왜 그러냐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여기에도 아주 흥미로운 문리가 숨어 있습니다. 인광이 일어나는 물질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근데 이 스티커 또는 이런 뭐 물감들을 제조할 때 여기에 방사능 물질을 넣게 됩니다. 방사능이라는 거는 영화에 나와서 또는 뭐 뉴스에 나와서 아주 무섭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방사능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물질이 시간이 되면서 붕괴하고 한 원자가 다른 원자로 바뀌고 이 과정에서 높은 에너지를 갖는 입자 또는 빛을 내보내는 현상을 이제 방사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능 물질은 이제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는 건데 인광 물질과 또는 형광 물질과 방사능 물질을 잘 섞어서 배합을 잘 하면 방사능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높은 에너지의 입자나 빛을 내보내고 이것들을 야광 물질이 또 흡수하고 다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빛을 내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바로 뭐 충전이 없이도 야광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야광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되게 저희가 이제 비극적인 코로나 시기를 보냈죠.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이 팬데믹 시기에 사실 굉장히 발전한 기술이 있어요. 바로 비접촉 온도계예요. 그래서 비접촉 온도계를 보면 뭐 이마에 이런 기계를 갖다 대서 찍으면 바로 체온을 알 수 있고 또는 뭐 귀에다가 넣지 않고 뭐 어떤 얼굴에다가만 대도 이제 체온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또는 아니면 이런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특히 이제 이번에 제가 한국에 입국할 때 인천공항에도 그런 카메라들이 있었는데요. 그냥 카메라로 사람만 찍어도 이 사람이 열이 나고 있다, 아니다를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바로 양자역학 덕분입니다. 모든 열을 띠는 물질, 따뜻한 물질은 사실은 빛을 발산해요. 근데 그 온도에 따라서 파장이 다를 뿐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물체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짧은 파장, 그래서 가장 긴 파장은 뭐 적외선에서 시작해서 온도가 올라가면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그리고 자외선까지 이렇게 빛을 발산하게 되는데요. 이 현상을 흑체 복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유명한 막스 플랑크가 이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이제 양자역학이 처음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흑체 복사라는 현상은 사실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아주 산재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몸의 체온은 약 한 36도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온도의 물체는 적외선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뭐 적외선 사용하는 온도계나 아니면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온도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유리공예나 아니면 철을 달굴 때 이 물체들이 빨갛게 달아오르죠. 그렇죠? 이런 빨갛게 달아오른 금속들 또는 유리들은 대부분 막 600도 이상 700도 이상, 1000도 이런 온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도에서는 붉은색 또는 노란색 빛을 저희에게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백열전구라는 것도 있거든요. 백열전구는 전구 안에 들어있는 금속 필라멘트를 뜨겁게 가열해서 그 가열된 필라멘트가 발산하는, 흑채복사하는 빛을 이용을 해서 우리 주변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열전구에 사용하는 텅스텐 필라멘트 같은 경우는 뭐 2000도, 3000도 이렇게 높은 온도로 유지가 되고, 그래서 아주 넓은 범위의 가시광선을 우리에게 내보내서 흑채복사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그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흑채복사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태양이에요. 태양 얼마나 뜨겁겠어요. 백열전구 상대도 안 되죠. 굉장히 뜨거운 태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양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적외선 플러스 가시광선에 아주 많은 양의 자외선까지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서 태양빛을 받을 때 뭐를 주의해야 되죠? 자외선 주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책에서도 뭐 자외선 크림에 대해서도 다루었는데요. 태양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외선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외선도 결국에는 이 흑채복사라는 양자역학적 현상 때문인 거고요. 이제 봄이니까 해가 많이 뜨잖아요. 밖에 나가서 해를 즐기실 때도 아, 이 빛 양자역학 때문이구나 라는 거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물리학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물리학 너무 어려워. 우리 생활과 전혀 관련이 없어. 양자역학 그거 뭐야? 상대성 이론? 뭐 천재들이나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를 통해서 물리학이 정말 우리 삶에 가깝고 너무나도 친근한 학문이라는 거 여러분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거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모든 계절의 물리학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제가 이제 물리를 너무 설명을 하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정말 물리 현상들이 함께 살고 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최첨단 물리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다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 현상들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다 라는 거를 에세이 형식으로 쉽게 전달드리려고 했거든요. 이 책 그리고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물리학과 조금 더 친해지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